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로자산연구소 연결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아주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국세부가 제척기간 2 버전입니다. 예전에 국세부가 제척기간 1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론적으로 추정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대해서 소멸시와 함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납세 의무는요, 항상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이라는 세 단계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어떤 세금도 이렇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것은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요건, 성립은 과세 요건입니다.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과세 요건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소득세 내야죠. 정해를 받았죠. 정해세 내야 되잖아요. 또 퇴직을 했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으로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립된 그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과세 표준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정하는 절차가 납세 의무의 확정 절차입니다. 여기는 과세 표준을 정하는 절차가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납부해야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궁극적으로 소멸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영원 불멸토록 계속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민법에도 보면 소멸시효와 제척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 모든 권리에 다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고도 소멸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척기간의 만료, 기간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든 하나만, 아니면 납부를 하든, 납부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 완성을 보도록 할게요. 과세 요건이 충족돼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국세 부과권이 발동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국세 부과권이 있는데, 이 국세 부과권은요, 다분히 추상적이고, 또 이 관념적인 권리예요. 관념적이면서 행성권입니다. 형성권이에요. 행성권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 그러면 먼저 팔겠다는 사람은 청약하고 매수하는 사람은 오케이 승낙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쌍방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성권은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승낙을 하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성립되는 거죠. 국가에서 국세 부과권 일방적으로 부과권 행사하게 되면 국민이 싫다 좋다 이런 거 나 낼게 안 낼게 필요 없고 그냥 이 징수권을 국세 부과권의 징수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징수권으로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국세 부과권이 성립이 되면 발생하는 거고 확정이 되면요. 과세 표준으로서 확정이 되면 징수권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징수권은 이건 관념적이었잖아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구체적 권리로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권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국세 부과권은 관념적이고 행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을 받고요. 징수권은 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념적으로 된다는 말이 이 말이죠.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했어요. 근데 국가는 내가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납세 의무 성립이 됐고, 그죠? 가시요건이 충족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알 수 없으니까 국가가 알아야만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신고기한을 줍니다. 신고기한을, 무슨 신고기한인가요? 이 가세표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세표준을 신고하는 기한을 부여합니다. 납세자에게. 그러면 국가에서 국세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데, 신고 기한을 줄 테니 신고해라 해놓고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국세를 부과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기한까지는 국세 부과권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이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언제부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국세 부과권 행사하는 것은 신고 기한 다음 날, 신고 기한을 줬으니까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부터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에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국세 부과권이 있어야 징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부과권이 전제가 된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표준이 이제 신고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징수권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 징수권은요, 언제부터냐면 이 확정이 됐으면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납부기한 다음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사실은 이제 납부기한이 이때는 납부기한이 정해지는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권은 간접적인 의미니까 제척기간이 언제 시작되느냐의 의미만 있고 국세부과권이 있으면 징수권을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정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산세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징수권은 소멸시효니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납부 외에 소멸되는 사유는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럼 여기 납세자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납세자 A가 있어요. 납세자 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이렇게 갑니다. 1월 30일까지 소득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발생 구간, 가시요건이 충족이 됐죠. 그죠? 그러면 소득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국세 부과권이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부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고 기한을 준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개인인 경우, 이거 개인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2024년 5월 31일 이게 신고 기한이거든요. 신고 기한까지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이 만료된 6월 1일부터는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6월 1일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소득이 발생해서 가치요건 충족됐죠. 납세 의무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신고기한을 부여해줬어요. 이렇게. 신고기한. 가세 표준 신고기한을 줬던 9월 31일까지 주고서, 그때까지도 이제 신고기한 주면, 그 다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는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전에 부가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행사할 수 있는,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6월 1일부터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곧 제척기간이니까 제척기간이 시작이 돼서 5년, 일반적인 게 5년,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 그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이거나 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그린 경우에는 7년, 10년으로 바뀌죠, 그죠? 그렇게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는 거죠. 이때 소멸 징수권은 언제부터 출발이 되나요? 납세는 이건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에 뭐 다른 취득세, 뭐 목적세 이런 것들은 다 정권거래세 이런 것들은 다 이 신고 납세 제도예요. 신고 납세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신고 납세 제도는 이 확정이라는 것이 납세자가 가세 표준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어버려요.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정부 부과 제도가 있어요. 신고 납세 제도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데, 정부 부과 제도는 납세자는 신고를 하고, 신고한 자료를 가지고 또 그 후에 몇 개월간 검토기간이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결정해주면 그때 확정되는 게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밑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계산돼서 제척기한도 출발했지만, 동시에 5월 31일 확정이 되잖아요. 또 동시에 납부기한도 5월 31일 법정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도 6월 1일부터 소멸시효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거의 모든 세금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만일에 A가 법인이라면 이제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은 회계연도를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할 수도 있죠. 각 사업연도가 될 거고요. 각 사업연도에 따라서 될 거고, 그거를 그 다음 3년도 끝난 달로부터 31일, 그러니까 이게 12월로 30일 계산하면 이게 3월 31일이 되고 4월 1일이 되겠죠. 그죠? 4월 1일이 돼서 법인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척기간도 법소멸시효도 같이 4월 1일 날 출발해서 이 기간에 적용을 받고, 소멸시효는 5년, 10년 나눠져 있죠. 5억 이상은 10년, 5억 미만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 B 볼게요. 납세자 B를 보면, 납세자 B. B는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2023년 10월 1일 날 상속 개시되었어요. 상속 개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소득세 이런 경우에는 신고 납세 제도니까 확정된과 동시에 납부 기한까지 다 정리가 됐지만, 상속 증여세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10월 1일이잖아요. 상속 개시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정확하게 10월 31일,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6개월이죠. 신고기한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1일, 12, 1, 2, 3, 4, 4월 30일까지. 그죠?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기한까지는 국세부가권 잠재적으로는 있지만, 국세부가권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국세부가권의 제척기간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지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니까 5월 1일부터 기산이 돼서 출발이 돼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납세자가 신고기한 4월 30일까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나면 다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월 1일부터 6개월간 이렇게 9개월간 죄송합니다. 9개월간 국가에서 조사해서 결정 통보를 해줍니다. 국가에서 결정 처분을 해요. 국가에서 결정했을 때 이때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신고기한 동안에 납세자가 신고한 거는 뭐냐? 그냥 과세 자료를 국가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국가에서 조사를 해라. 일단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더라.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한과 동시에 이때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 의무가 있어요. 자진납부하면 스스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왜 의무사항을 붙였을까요? 자진납부를 하라는 거는 편의상 신고할 때 자진납부 해놓으면 국가에 조사를 해서 과다 신고가 되었으면 환급해 줄 거고 가소 신고가 되었으면 그 이미 낸 걸 뺀 나머지를 납부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자진납부 의무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이 되려면 아직까지 국가가 조사해서 해야 돼. 9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증여세인 경우에는 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신고를 하면, 신고세 공제를 해줍니다. 요 위에 신고납세 제도를 하는 세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만 신고세 공제가 3%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사실은 자진납부거든요.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신고세 공제 3%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 요때 신고할 때 다 상속세, 증세 다 내죠. 그죠? 요건 상속세인 경우에 그렇고 소멸시효로 볼게요. 대책기한 출발이 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죠? 그럼 소멸시효인 징수권은 언제 출발이 되느냐 하면 국가가 조사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결정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고지서 안에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요 기간에는 국가가 징수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그죠? 아직까지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고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납부고지서 안에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요, 징수권의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진행되니까 이거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신고기한 여기다가 계산해놓고 6개월 지나서 이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소멸시효를 적용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죠. 무려 9개월 차이 나는데, 그죠? 만일에 납세자 B가 정여를 받은 경우라 그러면 정여는 정여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죠. 다른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기간만 틀려요. 그리고 정여세는 3개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6개월간 국가에서 검토해서 또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럼 그 고지서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가서는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척기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척기간만 끝나도 납세금을 다 소멸하잖아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가지고 계속 가든 말든, 소멸시효 중단 잠깐 보고 갈게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소멸시효잖아요.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이건 아마 저번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이 제척기간은 그런 거 천재지변이 있든 말든 한번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몇 년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징수권 행사할 수 없는, 부가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기간이 진행되다가 스톱이 돼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스톱이 돼요. 그리고 정기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때부터 다시 2년 포함해서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2년부터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중단은 국세청에서 한번 중단 사유로 중단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단된 때 다시 5년이든 7년 이렇게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지나온 건 다 없어지고. 그 중단 사유가 뭐가 있냐면 중단 사유에는 압류, 교부 청구, 그 다음에 독촉, 납부 고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압류나 교부 청구는 압류는 납세자의 일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네,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교부 청구는 다른 과세관청이나 다른 또 관청에서 이미 강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 우리도 받을 거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청에다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압류 또 교부 청구인데, 이 압류와 교부 청구는 제3기관이나 또 공부에 의해서 압류 날짜가 딱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독촉과 납부 고지는 이건 어떻게 해요? 납세자한테 독촉장이 도달을 해야죠. 또는 납부 고지, 납부하려고 안내서를 보내는 고지서도 납세자는 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 111조에 보면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민법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독촉과 납부 고지는 납세자가 받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으면 이건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요 두 가지는. 다만 압류와 교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저축경이 쭉 진행이 되는데 지금 국세청하고 납세자하고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조세 쟁송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 쟁송 중에 이 저축기간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판결이 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제척기간이라고 있어요. 특례부과 제척기간. 특례부과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세액을 산출한 기본재산이 있죠. 기본재산 가액이 50억 초과인 경우에만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특례부가제척기간 8개 한 개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버님 재산인데 그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가져온 경우, 이거는 아버님 재산이라는 게 숨겨진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정리나 상속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8번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 8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는 특례부가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8가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지 간에 국세청에서 그 사실 알았어요. 그럼 안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례부가제척기간이 없는 건 다름없죠. 그래서 이거를 평생부가제척기간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게 있고, 재산 50억 초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된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썼어도 되지 않겠나. 만일에 재산이 50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렇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들이, 그러면 특례부가제척기간을 적용받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사실 또 다른 예정도 다 있는데 시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말은 빨라지고 마음은 급하고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상식에 대해서 또 기본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에서 CEO 자산관리 최고위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3년째가 됐어요.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6일 날 오픈됩니다. 지금 현재 수강 등록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세무 상식과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CEO 분들과 정보 교환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을 주변 친지나 뭐 갖고 계시는 경영하고 계시는 법인이나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오셔서 좋은 학습의 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실 강의를 한 분들이 세무사도 계시고 변호사 뭐 이렇게 다 계신데 이분들하고의 이 소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세무관계를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부담 없이. 그래서 저희 그 최고의 과정에 여러분들의 초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